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하면 어떤 도시가 떠오르시나요? 뉴욕이나 런던, 두바이 같은 도시들이 떠오르겠지만 40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전혀 뜻밖의 도시가 랭킹에 들어옵니다. 바로 남미 안데스 산맥 해발 약 4,000m, 백두산보다 1,000m 이상 높은 고원에 세워진 볼리비아의 광산도시 포토시입니다. 이 도시는 1600년경 인구가 15만이 넘었는데 같은 시기 런던, 암스테르담과 맞먹는 규모였고 아메리카 대륙에선 비교할 도시조차 없는 최대 도시였습니다. 도시 문장에는 나는 부유한 포토시, 세계의 보물, 모든 산의 왕이자 모든 왕의 선망이라고 새겼을 정도로 자부심도 대단했죠. 포토시의 명성은 언어에도 남아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는 바레 운 포토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지금도 스페인어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뜻하는 관용구로 쓰이는 말로 포토시만큼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러 기호의 기원 역시 포토시 조폐국 마크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박한 고원 도시를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부유한 도시로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도시 뒤에 우뚝 솟은 산, 스페인어로 부유한 산이란 뜻의 세로리코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 아래에 살던 원주민들은 포토시의 세로리코 산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케추아어로 사람을 잡아먹는 산이라고 불렀죠. 한쪽에선 세계의 보물이라고 칭송하고 다른 한쪽에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부른 이 산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이 도시는 왜 오늘날 볼리비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되었을까요? 스페인 사람들이 오기 한참 전, 전설에 따르면 잉카 왕제의 우아이나 카팍은 이 거대한 붉은 산에 막대한 은이 묻혀있다고 여겨 신하들에게 채굴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산을 파기 시작하자 산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렸고 이어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산의 은을 가져가지 말라. 이것은 다른 주인들을 위해 예정된 것이니. 잉카인들은 산을 건드리지 않았고 포토시의 이름도 거대한 굉음을 뜻하는 원주민어 포톡시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1545년 남아목동 디에고 우알파가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모닥불을 피운 자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모닥불의 열기에 바위 속 은이 녹아내린 것이죠. 이외에 달아난 라마를 쫓다가 라마가 파헤치는 맥을 발견했다는 판본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전설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잉카에서 전해지는 예언치고 스페인 사람들에게 너무 유리한 이야기죠. 실제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남긴 건 원주민이 아니라 스페인 식민시대의 연대기 작가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스페인의 채굴을 신의 섭리로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건국신화로 봅니다. 아무튼 디에고 우알파가 발견한 이후 스페인이 다른 주인을 자처하며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광산 개발이 시작되었고 세로리코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광이 되었죠. 공식 기록에 따르면 1556년부터 1783년까지 은 4만 5천 톤이 이 산 하나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한때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은의 절반 이상이 이 산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스페인 국왕은 왕실 세금으로 7천 톤은 왕가의 금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날 볼리비아에는 세로리코에서 캐낸 은을 녹여 다리를 만든다면 남미 끝에서 스페인까지 은빛 다리를 놓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은이 쏟아지자 식물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 고원에 순식간에 도시가 솟아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밀려들어왔고 인근에는 도박장 수십 곳이 문을 열었으며 은으로 치장한 교회와 수도원이 세워졌죠. 시장에는 아라비아의 향수부터 실론의 다이아몬드, 중국의 백자까지 전 세계의 사치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611년에 포토시의 인구 추계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데 도시에 유럽 각국 출신만 4만 명이 넘게 살고 있었고 아메리카 혼혈,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 흑인 노예까지 모인 최초의 글로벌 시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실버러시의 이면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지은 별명 그대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광산 개발 초기 30년은 채굴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표의 품질 좋은 광맥 덕에 원주민 자유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은을 캤죠. 그런데 광맥이 고갈되고 갱도가 깊어지자 숨쉬기조차 힘든 해발 4,000m가 넘는 도시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뚫린 극한의 갱도로 제발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광부 인원을 채우기 위해 스페인이 마련한 해결책은 잉카 제국의 공공구역제도 미타를 마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타는 본래 도로를 닦거나 다리를 놓을 때 공동체가 돌아가면서 노동력을 내는 일종의 품앗이였는데요. 스페인은 미타를 원주민 공동체마다 매년 성인 남성 7분의 1을 의무적으로 차출해 광산에 밀어넣는 사람을 갈아넣는 컨베이어 벨트로 만들었습니다. 1573년 첫 미타 징집자들이 포토시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와 갱도 앞에 선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식민지 시대 전체에 걸쳐 약 3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포토시로 끌려왔는데 이들은 고산지대에서 인간 노새로 불리며 포토시 조폐국의 무거운 은하 압착 기계를 돌리는 톱니바퀴처럼 다뤄졌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시간이 지나 은 함량이 높은 광석이 바닥나면서 도입된 수은 아말감법입니다. 질 낮은 광석에서 은을 분리해내는 기술이었는데 원주민들에게 이 과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분쇄된 은광석과 수은을 섞은 뒤 넓게 펼쳐놓고 이 독극물 반죽을 맨발로 하루 종일 밟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가열 과정에서 피어오르는 수은 증기를 그대로 들이마시며 중추신경계와 장기가 파괴됐죠. 그렇다면 수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수은은 페루의 우앙카벨리카 수은광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은 정년의 필수적이라 왕국의 모든 광산 도시들의 영혼이라고 불렸는데 이곳 역시 미타로 차출된 원주민들이 동원됐고 채굴로역에 무자비하게 갈아 넣으면서 죽음의 광산이라 불렸습니다. 은광과 수은광산 두 개의 지옥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던 것이죠. 학계에선 포토시 은광에서 갈려나간 광산 사망자 수를 수십만 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볼리비아 민간 전승에선 많게는 800만 명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산 하나가 삼킨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죽음의 갱도로 들어가야 했던 광부들은 독특한 신앙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지상엔 천주교와 신부님들이 있었지만 갱도와는 일명 LTO, 우리말로 아저씨라 불리는 존재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부들은 갱도 안에 뿔 달린 악마 형상을 놓고 코카잎과 술, 담배를 바치며 목숨을 지켜달라고 빌었죠. 이 신앙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지금도 볼리비아 광부들은 매주 금요일 티오에게 제물을 바치고 때로는 라마를 잡아올리기도 합니다. 한 광부는 광산 밖에서 우린 가톨릭 신자이고 광산에 들어가면 악마를 숭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적 도덕관을 넘어 지하에서 살아 돌아오기 위해 악마의 호의를 매수해야 했던 극한의 생존투쟁이 만들어낸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갈아 넣으며 캐낸 은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렇게 원주민들의 고열을 쥐어짜 캐낸 포토시의 은은 노세와 라마의 등에 실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파나마를 거쳐 스페인 보물선단에 옮겨져 대서양을 통과했고 최종적으로는 스페인 남부의 관문인 세비야에 도착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세비야를 통해 스페인 본국으로 유입된 은의 양은 16세기에만 약 3,915톤에 달했습니다. 이전까지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규모 기금속의 범람은 유럽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이 도착한 스페인의 물가가 치솟았고 물건 수입과 사치품 구매, 전쟁 자금으로 대부분의 은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면서 주변국의 물가도 올랐죠. 그 결과 서유럽의 물가는 150년에 걸쳐 평균 6배 가까이 폭등하는 가격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스페인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은이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은의 여정은 유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71년 스페인이 마닐라를 개항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요.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출발한 갤리온이 태평양을 건너 마닐라로 은을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은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중국 명나라였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일조 편법으로 은으로만 세금을 내게 하면서 중국 전체가 은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중국에선 은의 가치가 유럽의 2배였습니다. 유럽에선 금과 은의 교환비가 1대 10이었는데 중국에선 1대 6이었죠. 상인 입장에선 중국의 은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2배가 되는 돈복사버그가 터진 것입니다. 그렇게 1630년대까지 매년 250톤에 달하는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흘러들어온 은은 명나라의 비단, 도자기 등 값비싼 물건과 교환되었고 이렇게 유입된 은은 좀처럼 중국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서양에선 중국을 외국은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안데스의 척박한 황무지에서 뿜어져 나온 은이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장벽을 돌파하며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묶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은을 손에 쥐었던 스페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스페인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대신 은으로 사오는 나라가 됐죠. 부는 스페인 왕실의 돈을 빌려준 제노바 은행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끝없는 전쟁까지 겹치면서 펠리페 2세는 재위 중 4차례나 국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의 은을 다 가진 나라가 정작 그 은 때문에 병들어간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는 현상의 원조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명나라에 공급된 은이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왔다고 했는데요. 일본은 이 시기 대체 어떻게 은 수출국이 된 걸까요?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조선이 나옵니다. 포토시에서 은이 발견되기 40여 년 전인 1503년 연산군 일기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양인 김감불과 장혜연 소속 노비 김검동이 임금 앞에서 신기술을 시연한 것인데요. 이 두 사람이 선보인 기술은 납이 섞인 은광석에서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 순수한 은을 분리해내는 연은분리법 혹은 회치법이라고 불리는 재련술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어디에도 없던 최첨단 재련술이 조선에서, 그것도 평범한 백성과 노비의 손에서 나온 것이죠. 이를 본 연산군은 시험해보라며 함경도 단천에 은광 개발을 허용했고, 이렇게 조선에도 은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단천, 강계, 풍천 등지에서 광산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함경도 단천은 그전엔 아연산지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조선 제1의 은광으로 발전합니다. 조정에선 민간 채굴을 허용하되 한 사람당 하루 은 한 냥의 세금을 걷는 법까지 시행했습니다. 당시 이 기술로 정련된 함경도 단천의 은은 중국이나 일본의 은보다 순도가 훨씬 높을 정도로 독보적인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인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며 상황이 뒤집힙니다. 새 조정은 연산군 시대의 사치풍도를 척결한다며 은광을 폐쇄해버렸죠. 이후 군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은채굴을 재개하기도 했으나 다시 닫았는데 명나라가 은을 조공으로 요구할 것을 걱정했고 농업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국가의 근본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기술은 갈 곳을 잃습니다. 갈 곳을 잃은 기술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1539년 조선의 밀무역상 유서종은 불법으로 은을 재련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때 조사 과정에서 그가 외인들에게 회치법 기술을 전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본 쪽 기록에선 1533년 조선에서 건너온 경수와 종단이란 기술자가 이와미 은광에 회치법을 전수했다고 적혀있는데 이 시기 여러 경로로 기술이 새어나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련 기술은 일본에서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와미 은광은 1526년 하카타 상인 가미야 주테이 등이 발견했는데 은광석은 풍부했으나 재련 기술이 턱없이 부족해 초기엔 광석을 배에 실어 조선으로 보내 재련해야 할 만큼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회치법이 전해지며 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급증했죠. 사실상 당시 일본인들 입장에선 무한 채굴 핵이 생긴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쿠노, 사도 등 일본 전역의 광산으로 퍼져나가며 일본은 단숨에 은 수입국에서 세계적인 은 수출국으로 탈바꿈합니다. 전성기 일본의 은 수출량은 연간 200톤에 달했으며 당시 전 세계 은 유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안데스의 포토시 은광과 함께 세계 은 경제의 양대축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앞서 명나라로 흘러들어온 일본 은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은 조선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543년 포르투갈 상선이 일본에 표류하는데 일본의 한 영주는 그들에게 조총 2자루를 무려 은 2000냥에 사들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병사 한 명의 1년치 봉급이 10냥이었던 시절이었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일본은 이 2자루 조총으로 양산을 시작했고 화약의 원료인 초석을 중국 남부 해안의 밀무역상으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하며 화약을 조달했습니다. 결국 조총은 일본 전국시대 통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이룬 일본은 1592년 조총과 은으로 무장해 조선을 침략하는데요. 자원과 기술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포토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포토시는 1800년대 이후 은광이 고갈되자 주석을 캐며 연명했고 20세기에는 국영광산공사가 산을 맡게 되지만 1985년 국제주석시장이 붕괴되면서 국가는 광산을 포기하고 광부 약 2만 명을 해고합니다. 이렇게 갈 곳이 된 광부들이 선택한 곳은 다시 산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갱도로 들어갔죠. 오늘날 볼리비아 협동조합 광부의 수는 약 6만 명에 달합니다. 한편 포토시주는 기묘한 처지가 됐는데 광물 수출로 볼리비아 전체 수출의 40%를 책임지는 최대 수출 지역이지만 동시에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현재 포토시에서는 약 1만 5천 명의 광부가 월 220달러를 벌기 위해 갱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갱도 안엔 가스 감지기도 광산 기술자도 없으며 갱내 온도는 32도까지 치솟는데 밖에 나오면 영하의 혹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산에선 매달 약 14명이 목숨을 잃지만 사고를 피하더라도 분진이 폐에 쌓이는 규폐증 때문에 평균 수명은 40세 전후에 불과합니다. 광부가 죽으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 결국 같은 갱도로 들어갑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10대 소년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500년간 채굴된 산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뚫린 광산이 600여 개, 갱도의 총 연장은 97km로 세루리코는 속이 텅 빈 치즈처럼 변했죠. 실제로 정상부가 내려앉기 시작해 공식적으로는 출입이 금지됐지만 광부들은 여전히 위쪽을 파들어갑니다. 유네스코는 2014년 포토시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3년간 산을 조사한 엔지니어는 전면 붕괴가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광부들은 오늘도 갱도로 들어갑니다. 최근 세루리코가 속한 포토시주 서쪽 끝의 우유니 소금 사막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 관광객들이 인생샷을 찍는 명소로 유명한 이곳 지하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잠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추정치로 약 2,300만 톤, 칠레의 2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규모입니다. 한편 500년 전의 교훈 때문인지 볼리비아는 헌법상 국가만이 리튬 채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볼리비아 혼자서는 이 리튬을 꺼낼 자본도 기술도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외국 거대 자본과 손잡으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계약과 재검토만 반복될 뿐 상업 생산은 번번이 자초했고 한국의 도전 역시 실패로 끝났죠. 리튬을 두고 벌어지는 이번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볼리비아는 이번엔 다른 결말을 쓸 수 있을까요?